안녕하십니까, 정운찬입니다. 남북 관계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이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리한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통일에 초석을 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평화 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통일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도 발족했습니다. 북한도 지난 정부를 대하던 태도와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돌출 행동은 여전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신년사부터 북한의 대남 언급에 조심성이 묻어났습니다. 2014년에는 한미 군사훈련 기간임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시켰습니다. 비용 문제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응원단을 보내려고도 했습니다. 고위급 회담은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대북 전단 살포가 빌미가 되어서 좌초되었습니다. 남북 당국이 이렇게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데도 경색 국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설과 관련해서 비난 수위가 높아지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서로가 파국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가 굴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막혀있는 쟁점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늘 상대적이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신뢰란 기존 합의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새로운 내용을 제안해서는 상대를 설득하기가 힘듭니다. 북한은 기존에 남북이 합의한 경제 사업에 대한 미련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된 남북 교류 및 경제 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면 서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커서 실현 가능성도 당연히 높습니다. 민간 부분의 작은 사업부터 물꼬를 터가며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통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결과로 보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에 깊게 뿌리박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합니다. 남북은 70년을 서로 다른 체제와 다른 이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 정도로 심리적인 간극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격차는 더욱 커서 2013년 기준으로 국민 총소득이 남한은 1,441조 1천억 원, 북한은 33조 8,440억 원으로 42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 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경제력 격차가 커질수록 통일 비용 역시 이에 비례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양측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뿐이 아닙니다. 정치, 문화, 복지 등 사회 운영 시스템이 통일 전후 북한을 주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섣부른 통일 논리와 감상적인 통일론에 기댄 통일 정책은
남북한 모두에게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하나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이 서독 체제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최종 선택을 받아 완성되었듯이 우리의 통일도 결국 북한 주민들의 통일을 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북한 주민이 남한 체제를 통일의 체제로 선택할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한국 사회가 통일 한국의 미래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힘듭니다. 관용과 연대보다는 차별과 배제가 우선하며 무리지어 편가르기가 일상화된 사회가 아닙니까? 균형과 공정은 무시되고 그 자리에 독점과 편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들인 경제는 활력을 잃고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는 작동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매우 유동적이며 혼돈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냉전 시대의 낡은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중심의 엘리트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유력 후보 모두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국민 통합이라는 주제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갈등이 정치 의제를 넘어 모든 의제로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기저에 승자 독식으로 인한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 전 영역에 구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극화에 대한 교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민 통합은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국민 통합은 또한 통일을 추진하는데 기본 조건입니다. 따라서 경쟁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규칙은 공정하게 적용하며 패배자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남한 체제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통일 이후에도 사회 혼란을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한 동반 성장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통일 비용은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에 비례합니다. 남북 경제력의 격차가 커질수록 남한 국민이 져야 하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내면에는 이러한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 경제가 성장해서 남한과의 격차가 완화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남한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통일 비용 부담을 분산시키면서 북한 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정치 체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근본입니다. 따라서 경제 체제의 변화는 곧 사회 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 김정은 세습 권력의 정치 군사적인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에서의 안정성 확보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 문제가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본격적인 개방 개혁을 추진하리라고 기대하기 힘듭니다. 경제보다는 여전히 체제 수호를 고수할 것이 자명합니다. 다만 김정일의 선군을 대체할 새로운 통치 논리의 필요성, 최근 몇 년간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얻은 자신감, 북한 내부의 불안을 우려하는 중국의 개방 요구 등은 경제가 김정은 체제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경제 관리 개선 조치와 더불어 외부 자본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이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이든 저개발 경제에서의 성장은 자본의 증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는 남한, 중국, 러시아밖에는 없습니다. 이 중 러시아는 경제적 여력을 볼 때 가능성이 희박하고 중국도 자국의 이익이 걸린 접경 지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결국 북한 내륙 지역의 개발국까지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국가는 남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내세운 경제, 핵, 병진 노선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5년째 중단되어 있던 남북 경제협력을 재가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5.24 조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남북 간 경제사업을 통해 풍부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개발할 곳은 많은데 돈과 기술이 없는 북한으로 흘러가서 남북 경제가 동반 성장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올해로 광복한 지 70년이 되었고 분단된 지도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복은 아직 맞지 못했습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남한은 고도 성장과 민주화를 쟁취하며 세계 인류 국가에 근접한 반면에 북한은 유일 수령 세습 체제와 절대 빈곤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동북아는 미국과 일본의 해양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 세력이 사안에 따라 서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복잡한 구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한이 과거 70년보다 훨씬 불투명한 미래와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통일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려면 남한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확고한 비전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해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북 강경책은 북한을 굴복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북 포용책 또한 정책 목표인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강경과 포용이 모두 한계에 봉착한 원인은 양자 모두가 주관적 희망에 기대었기 때문입니다. 햇볕이냐 바람이냐의 차이일 뿐 북한에 대한 인식론이 별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실패한 길로 들어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제 그러한 일도 양단식의 단순한 정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현실에 걸맞는 변화된 대북 정책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대북 정책은 기존 관념인 냉전과 당위를 넘어서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냉전적 사고와 민족적 감성에 기댄 통일론이나 대북 정책은 돌출적이고 변덕스러운 남북관계를 잘 관리할 수 없습니다.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남북 경제의 교류와 협력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특성상 정치의 주도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또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국민적 합의 수준을 높여서 정치가 마음대로 경제를 예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교류 추진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일은 어렵고 상당한 혼란과 비용이 소모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통일 준비 단계에서부터 북한 경제의 발전과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입니다. 통일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북한이
상당 수준의 경제적 발전을 이뤄 나가도록 남한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 체제의 변화를 유도한다면 통일 비용 부담은 그만큼 감소할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 비용 부담의 감소만이 아니라 남한 경제에도 상당한 실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체제와 이념, 민족적 당위의 논리보다 남북한의 동반 성장이라는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한 것이 통일론의 중심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늘 한국 사회와 또한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길목에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 직업상 할 수 없이 드리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동반성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통일은 무력 통일은 안 됩니다. 평화 통일이어야 합니다. 평화 통일을 하자면은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통일에 찬성해야 됩니다. 남쪽에 양극화가 아주 심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실제로 양극화가 심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또는 계속 유지되어서 남한이 어떤 사람들은 인류 국민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류 국민인 것을 북한 주민들이 본다면은 절대로 통일에 찬성 안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삼류 국민이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안 할 것입니다. 또 북한과 남한의 경제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남북한 간에 동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양극화가 계속 심화된다면은 남한 주민들이 통일에 절대 찬성 안 할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저 북한 사람들의 치닫거리를 해줘야 할 텐데 과연 통일해도 되나? 이 생각이 오늘날 남한의 젊은이들의 주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동반성장이 충분 조건은 아닐지 모르지만 필요 조건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